All About News 김현정의 뉴스 쇼. 예, 오늘 마지막 인터뷰는 참 오랜만에 만나는 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입니다. 곧 책 출간을 앞두고 이제 공개 활동에 기지개를 편 것 같죠.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게 제가 뭐 하면은 계속 첫 공개 활동 행보 뭐 이런 거 계속 붙이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축사할 거 하고 다 있었는데 할 거 다 했는데 언론이 타이틀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 네. 저는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네.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왜요? 일단 헤어에 약간 머리에 컬이 들어간 것 같고 헤어스타일이 바뀌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야 뭐 못 느낍니다. 저는 점진적으로 항상. 얼굴 좋아지셨어요. 그 여의도라는 섬이요. 네. 기본적으로 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거기 뭐 아주 그 특히 서여의도 이쪽으로 가면은 네. 음습한 기운이 도는 약간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떠나니까 좀 얼굴이 더 좋아진 거예요? 여의도 떠나니까? 그렇죠. 이제 여의도의 문화를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왜 대표하면서 이렇게 살이 쪘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네. 그 여의도에 가면 식당에 가보면은 이제 방 있는 데서 무조건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룸, 그렇죠. 네. 이제 뭐 그렇게 대단한 뭐 기밀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가면 또 이제 방값을 받잖아요, 거의. 그렇죠. 방값이라는 게 뭐 가면 기본으로 세트를 시키고 코스를 시켜야 된다. 예. 제가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 받은 거 음식은 남기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이게 결합되면은 이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예, 중국 요리 코스로 먹으면서 또 남기지 않으면. 그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횟집도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약간 가격을 형성하기 네. 위해서 회가 들어가 있는 메뉴 이런 걸 계속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예. 있지. 그럴 수 있지. 여의도 가면 살이 찝니다. 그래서 원고 지필은 다 마치셨어요? 원고는 제가 사실 한 2달 전에 다 써놨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이 실시간으로 이제 뭔가 자꾸 더 써야 될 상황들이 생기니까 이제 조금씩 추가해. 조금씩 네, 연기가 해보고. 되고 있는. 예. 제목은 뭡니까? 제목은 정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가서 한 축사하는 그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뭐예요? 제목만 좀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죠. 아니 왜 제목 네? 제목 대충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미래. 네. 아, 보수의 길을 묻다 지난번 고려대학교 강연 제목?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 보셔 출판사도 있으니까 제가 좀 입장을 고려해서.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아, 미래에 대한 이야기 언제쯤 나옵니까?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2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 다음 달.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예, 달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요. 정치권에서 이제 한 발 떨어져서 정치권을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보이죠? 그 이런 게 요즘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국민의힘의 구성원 중에 보면은 예전에 이제 본인의 권력 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준석 끌어내기 할 때 이제 그거 보면서 한마디씩 보탰던 사람들. 제가 요즘 이제 반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저랑 이제 예를 들어서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 이제 뭐 그 안에 뭐 용산에 누구도 있었을 것이고 다 있는데 그때 뭐 특이한 점이 있고 제가 우크라이나 간다 했을 때 저는 사실 어느 누구한테도 우크라이나 가지 말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보면은 언론에다 누가 흘리기를 가지 말라는데 갔다 뭐 이랬잖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저는 그래서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공교롭게도 한 6달 지나가서 지금 누가 대자뷰가 떠오르냐면은 저수출산대책 발표를 했더니만은 그거 하지 말라는데 했다 이랬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사전에 뭐 얘기가 안 된, 예. 근데 도대체 누가 하지 말라고 했다는지는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반응이 나온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마 제가 겪은 경험이랑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요. 아, 나경원 의원이 네. 이준석 대표가 했던 경험과 같은 경험, 네. 반사? 나경원 반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시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시감. 지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나경원 대표를 돕고 이럴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예측이 됩니다. 좀 어느 정도. 예. 그래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나경원 의원이 사실 뭐 전당대회 최대 변수인 건 맞는데 네. 나경원 전 의원이 겪고 있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나랑 비슷하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행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놓인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저와 있던 그 갈등과 요소는 다르겠지만은 적어도 이걸 풀어나가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윤핵관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보죠. 네. 앞에서도 뭐 최재성, 김재원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특징적인 장면은 김대기 비서실장의 그 입장문이었거든요.
그 입장문을 그러니까 자신의 처신이 어땠는지를 돌아보라는 그 입장문 출마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일단 그거 맞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 예, 돼요. 출마하지 마라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 생기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과거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당청 관계라고 했을 때 그때 시점에 보면은 저런 거는 개인적인 대화로 해야죠. 네. 우크라이나 가지 말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느 누가 대통령한테 그래 뭐 당신 말 안 듣겠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타협의 의도보다는 애초에 공격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물밑으로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려는 의도다. 그러니까 공격 의도죠, 이거는 처음부터. 예. 공격 사실 의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잖아요. 그 보수 정권에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이 자유와 위임의 이런 어떤 정치, 통치 이런 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자리를 맡겼으면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저출산위원회라는 게 그 위원장은 뭐 대통령이 하겠지만 부위원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리더가 되는 건데 그게 뭐 돈을 받는 자리도 아니고 수당 기껏해야 뭐 몇백만 원 받을 텐데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엇이냐라는 거는 사실 보수 정권의 철학에 따르면은 꽤 큰 권한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니면 당 대표가 당 혁신위를 설치하고 당의 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나중에 전에 듣고 황당했던 게 뭐냐면 혁신위를 왜 설치하냐고 저한테 이제 누가 질책을 했어요. 아 전에 그 예. 지선 끝나고 아니 당이 혁신하는데 어디서도 그럼 누가 승인을 해야 되는 거냐? 예? 그건 당 대표가 그 이니시티브를 걸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애초에 태클을 건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위임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격으로 본단 말이죠. 저는요 위임받은 게 아니라 선출된 거예요. 당의 운영에 대해 가지고 당 대표가 혁신위를 설치하는 거는 당원이 위임한 거지 누가 딴 사람이 위임한 결혼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국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저게 때로는 이제 용산의 그립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자기 선호할지 모르겠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게 모든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갑니다. 나중에 저래가 저출산 문제가 더 커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지금 갑자기 급하게 임명한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신 탓이야 이럴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번에 저출산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봤을 때 앞으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가져가겠다라는 걸 명확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 윤석열 정부 내내 저출산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 한마디 하신 분들이 책임져야죠. 자, 어쨌든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 입장문은 공격의 의미로 뭐 받아들이셨다 그 말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게 뭐냐면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야 뭐 대선 경선 때부터 갈등이 표면화됐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나 의원은 그런 거 없잖아요. 심지어 대학 때부터 친한 사이였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마찰이 빚어지니까 이게 뭐지? 좀 어리둥절하거든요. 그건 나경원 의원 관점이고요. 네. 아무 일 없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랬다라는 거는. 그럼 뭐가 있었어요? 두 분 사이에? 여기서도 기시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저한테 이렇게 공격적인 행태를 윤 의원이 보이고 이렇게 하기 전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저한테 불쾌감 표시한 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체리 따봉 나오기 전에? 아니요. 언제 저와의 전 교류를 봤을 때 체리 따봉 후에도 전후를 다 가리지 않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뭐 이 대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면 이런 게 요즘 불편합니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만나면 별 문제 없이 대화가 진행되었고, 그리고 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도 어떤 내밀한 불편도 한 내용도 안 나왔고,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뭐 극대노 이런 게 뒤에서 있었다 나오고, 뭐 EXX 저XX 이런 거 나오고.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 가지고 본인은 아마 뭐 부부동반 모임 가가지고 뭐는데 아무 일 없었다. 그때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얘기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럼 뭐가 있는 거라고? 예전에 저도 뭐 누가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예전에 장관 인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외교부 장관 인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나경원 대표가 그걸 희망했는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언짢게 생각했다라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잠깐 다시요. 나경원 전 대표가 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박원순 전 대표가 이제 외교부 장관을 하기를 희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하면 안 되는지 같은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누가 하시는 말씀을요? 그분께서. 예. 윤 대통령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뭐 그게 뭐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그 저 뭐야 무슨 뭐 인사 검증에서 부동산 문제 나한테 이런 네. 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뭐 그냥 어. 그냥 뭐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싫다는 취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것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에 대해 가지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말을 흘리면서 그래서 무슨 뭐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뭐 이런 거 흘리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그것도 참 신기한 게 자, 개인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어떻게 국가가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봤을 때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나경원 의원이 과거에 장관직이나 이런 거를 뭐 검토하면서 만약에 인사 검증 자료를 제출했다든지 예.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걸 들여다본 다음에 지금 만약에 그걸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상황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건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인사 검증을 하면서 봤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 이번 정부의 인재 나는 가속화될 겁니다. 인상 아무도 가려고 안 할 거다. 아니요 될지 장관이 될지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저기에다가 인사 검증 자료를 제출했더니만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나한테 뭔가 세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순간 위험한 거. 저도 지금 제가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경원 의원이 뭐 그거를 나경원 의원이 부동산 갖고 이제 알게 뭡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디서 과연 그거를 알았을까? 뭐 사람이 제보했을 수도 있겠죠. 모릅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의심은 아마 나경원 의원 측에서 그게 의심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누가 만약에 인사 검증을 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거 받는다고 해서 내가 장관이 되는 건 아닐 텐데 받았는데 그럼 내 자료를 제출했을 때 저 자료를 가지고 나한테 혹시라도 그 유출되어 가지고 이상한 얘기 들리지 않을까라는 의심하게 되면은 안 가죠. 안 간다. 네. 나경원 의원이 어제까지 입장은 정치 여정을 돌아보면서 생각 정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결국 어떤 선택을 하리라 보십니까? 나경원 의원은 저랑 이제 전당대회를 붙어봤기 때문에 제가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적어도 본인에게 출마의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항상 나가셨던 분입니다. 항상 그랬나요? 예전에 바른정당이 만들어질 때도 예. 그때도 이제 탄핵 소위만 찬성파와 반대파로 이제 새누리당이 갈라졌을 때 예. 그때 나경원 의원이 김세현 의원과 김세현 정책위의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뤄가지고 원내대표 선거에 마지막에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져요. 근데 그때 이제 탈당하고 분당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원내대표 선거 붙어가지고 져서 탈당하면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원내대표 선거 나가지 말자라고 주장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서 황영철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때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때 상황 보면 나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 네. 상황에서도 나갔었다. 그 뒤에도 누차 원내대표 선거 나가시죠. 예. 네. 그런 것처럼 기회가 주어지면 주변에 만류가 있어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만류가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는 경고 비슷한 것이 대통령실로부터 사인이 오는데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시감의 측면에서 이제 보면 되는 게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네. 지금 시점에서 본인의 진로에서 불출마 선택 이후에 본인에게 어떤 진로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될 겁니다. 안 나가면 길이 더 없다. 그러니까 그게 명시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예. 사실 애초에 본인에게 이제 장관이라든지 이런 걸 희망했던 본인에게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왔을 때부터 본인에 대한 처우가 뭔지를 알았을 겁니다. 이 정권에서 처우? 네, 본인에 대해서 그 어떻게 정도? 생각하는지를 알긴 알았을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10을 달라 그랬는데 2를 준 정도 느낌. 네. 아예 안 주거나 해야지 명분이 생기는 건데 2를 준 거는 애매한 상황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지금 여기서 본인은 원래 10을 원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0을 받으면 차라리 명분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앞으로 이제 2를 받고 이러면 이제 또 이상한 상황 생기는 거예요. 나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계속 지금 기시감에 대한 이야기, 내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기시감 얘기하시는데, 그럼 출마 선언을 하면, 네. 나 전 의원이 하면, 그 다음 기시감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 계속 뭔가 사인이 오는데 맞부딪히다가, 좀 어려운 상황 됐잖아요. 당원권 정지도 되고 그거 바로 그것 때문인지 뭔지 여기서 한 모르. 가지 제가 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면은 네.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은 거로 처음에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추가 징계 양두구역이니 뭐니 해서 추가 징계 안 했으면요. 저 이미 징계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네. 지금 1월 7일 시점이 1월 7일자로 징계 끝났을 거고. 끝났네. 오늘 2월 20. 제가 전당대회 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나올 생각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2차 징계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나올 생각이었네. 아니, 나올 수도 있었죠. 못 나올 건 아니었죠. 근데 지금 그 후보 중에 하나였네. 그리고 여기 추가 징계 더 웃긴 게 없었으면. 뭔지 아세요? 전당대회가 3월 8일인가 이제 결선 투표가 3월 12일이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이거 안 당했으면은 5월 달에 전당대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일정이 차이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걸 버려가지고 뭘 얻고자 했던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이야기 다시 돌려서 그러면은 기시감의 측면에서 쭉 봤을 때만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상황에서도 나 출마하겠소라고 하면은 그 다음엔 또 무슨 압박이 와요? 뭐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근데 이게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획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냥 되는 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건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 처음에 아까 말했던 그거부터 이준석이가 다시 나오면 안 되니까 우선 이준석이 징계 한번 더 때리고 그다음에 유승민이 나오면 안 되니까 유승민이 이제 당원 100% 만들어서 한번 주저앉히려고 하고 룰 바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이 나오면은 안 되니까 또 이제 계속 이렇게 때리고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나경원 의원 때리기 시작할 때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게 있었어요. 결선 투표에서 이제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플 거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선 투표 가가지고는 1대1 구도에서는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랬다 예를 들어 만약에 나경원 의원을 완전 주저앉히고 안철수 대표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게 되면요. 네.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김기현 대 안철수 구도가 되면 그때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보면은 네.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 조사를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로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윤석열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에 관심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은 긍정 부정이 꽤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전당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잘 몰라요. 이거는 여론조사 할 것도 없이 오늘 저녁에 만약 식당 가시는 분들 있으면요, 식당 가가지고 주변에 이제 서빙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같이 식당에 있는 분들한테 혹시 누구 이번에 전당대회 후보 아십니까? 그러면은 되게 이상한 눈빛 쳐다볼 거예요. 그런가요? 하긴 우리 시사 프로그램 보시는 정치 고관여층 아니면은 잘 모르실 수도 그렇죠. 있죠. 물론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알겠죠. 그런데 이제 당원 여론조사에서 당원이 그러면 여론조사 잡힐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대한민국 지지층에 비해 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당대회 나왔을 때 제가 마지막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여론조사에서 한 53%까지 54%까지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실제 전당대회 당원 투표 들어가면 제가 한 37% 이렇게 나왔었어요. 당 지지층 조사와 당원 투표는 다르다. 굉장히 오차범위 큰 게 뭐냐면은 당원에는 덩어리표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원 여론조사로는 지지층 여론조사는 샘플링이 잘 안 돼요. 자, 네. 이준석 전 대표. 저희가 네. 앞에 말이 좀 길어지면서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말이 길어지면서 이준석 대표한테 주어진 시간을 좀 초과해서 앞에 진행을 하는 바람에 지금 끝나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본인 얘기 하나도 못했잖아요. 네. 오늘 출연했는데 그래서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이제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만 보고 계십니다. 아니 앞에서 김재원 최고하고 최재성 수석이 되게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뉴스쇼에서 붙으신 게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격렬하게 붙으셔가지고 주어진 시간보다 훨씬 넘겨서 하셨어요. 김재원 의원 요즘 심란하실 텐데. 최고위원 나가세요. 네. 나경원 게 아닙니까?
그래요? 저는 몰라요. 네, 나경원 의원과 친소관계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제 왜 그러세요? 아무튼 그런 바람에 네. 본방송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 시간이 줄어들어서 네. 저희가 유튜브로 사실은 유튜브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양해도 못 구했는데 그냥 조금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오랜만에 또 한참 만에 방송에 나오셔서 그래서 시간 조절도 잘 안 되시죠? 감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이 아무 말 내지 않은 거지. 그래서 지금 네. 시간 조절도 좀 안 되시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넘어왔습니다. 아까 무슨 이야기를 하다 말았냐면,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보시기에는 나올 것 같다. 예, 나올 것 같다. 지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의원이 오면 그 선거판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준 대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누가죠? 빨리 올라갔어요. 이름 못 봤네요. 아이고, 예, 네. 그런 문자가 지금. 그러면 이제 판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 다음 구도를 좀 본다. 일단 여론조사를 보면 김기현 의원이 1위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오늘 요거 아까 본방송에서 소개해드렸었죠.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 조사인데 이 조사 말고도 최근에 나온 다른 조사에서 다 김기현 의원이 1위로 쭉 올라선 상태. 이런 상태거든요. 판을 어떻게 보세요? 지난 전당대회 이쯤 되는 시점에 1위가 누구였냐면 나경원 의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웅 의원이었고 제가 한 3등 정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제가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그때 제가 그런 1위로 올라갔던 게 뭐냐면은 정말 친하지만 김웅 의원 표를 다 속된 말로 빨아먹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쪽으로 결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적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가면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반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예. 한 달 반 뒤에 윤석열 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크게 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한 달 반 뒤에 말하자면 대통령 지지율.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서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봐야 되고. 근데 김기현 의원은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결선 투표 없는 과반 승리가 목표다. 1차에서 끝내겠다는 각오를 어제 밝히셨던데 진짜 그렇게 50% 넘어 1차에서 끝나거든요. 결선 없이. 그럴 가능성도 있진 않나요? 지금 이 기세라면? 기세는 논할 게 없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원 투표는 그 당원 지지층 샘플링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전당대회 때 찾아보시면 굉장히 부정확했어요. 그래요. 그때 보시면 저는 제가 여론 지지율이 높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제 여론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이 훨씬 높았어요. 여론조사에 사전 네,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거 보면서 내가 당원도 크게 이기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러면 자, 판 읽기 전에 그럼 요 말씀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장성철 소장이 얼마 전에 출연하셔가지고 이준석 대표랑 톡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지금 80만 당원 숫자는 알려져 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 정보가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아마 그것 열어보면 까무라칠 거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는 이제 보면은 당원에 이제 그 가입하게 된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보시면은 당협별로 이제 상황이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덩어리 표가 그렇게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구조였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거예요. 대선 때 이제 만약에 홍준표 그 시장은 맨날 하고 다니는 얘기가 자기가 뭐 특정 종교 집단에 11만 표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졌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지난 대선 경선이 재작년 11월이었거든요. 네. 그럼 보통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경선이 끝나면 당원을 바로 뺍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런 특정 종교 집단이 무한한 사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시즌이 끝나면 빼야 돼요. 그래야 다음 시즌에 또 넣겠다고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빠졌을 겁니다. 그럼 빠졌으면은 11월이 지나서 한 12월쯤 빠졌다 치면은 이번에 투표권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당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도 변수를 봐야 되는 것이고 젊은 층이 들어온 사람들은 보통 온라인 다운 가입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출이 거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야 그게 그 말이에요? 빠지지 않는다. 당원에서. 빠지지 않는다. 유출이 안 되는 게 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돼 있지만은 저희가 탈당은 온라인으로 안 되게 돼 있거든요. 탈당이 이게 복잡해요. 약간 통발 같은 거라 가지고 거기가 들어오면 못 나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근데 젊은층 모바일로 한 사람들은 잘 귀찮아서 안 해요? 탈당하려면 팩스 보내야 돼요. 근데 요즘 집에 팩스기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프린터도 없는 분 많은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그 통발 같이 들어오면 안 빠지는 구조라 가지고 대신 이제 집단 가입하시는 분들은
거의 명의신탁 수준으로 갑니다. 보면 뭐냐면 그 뭐 브로커로 하긴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몇천 장 들고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글씨체로 똑같이 해가 써가지고 넣었다가 탈당도 우르르 넣었다가 이렇게 종이로 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체로.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소위 전당대 브로커라고 하는 분들이 하고 다니는 건데 아. 그분들의 영향력이 발휘되기에는 80만 년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아하. 네, 옛날에 한 당원이 20만 명, 제가 전당대에서 20만 명 정도 됐을 때는 네. 그럼 실제 투표율이 한 10만 명 되거든요. 네. 50번 정도 투표하면은 음. 그러면은 거기서 한 5천 장씩 들고 다니는 분의 영향이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크질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러면 모바일로 등록한 젊은 세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유추하시길래 까무러칠 거다 그러셨어요? 저는 한 15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5만이요? 15만 정도. 뭐 그러니까 젊은 세대라고 표현하는 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요. 예. 저도 이제 저한테 이제 보통 제가 당원 가입 그 저한테 제 인스타그램 DM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인증을 되게 보내주시는 분이 많으세요. 네, 아 가입했다고. 네, 페이스북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럼 그분들은 이준석 대표 지지시니까 저 때문에 보내는 가입한 거겠죠. 건 맞겠죠. 그분들이 저를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데 그랬을 때 그분들 연령대나 이런 게 지역이 좀 다양합니다. 보면. 다양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표가 10에서 15만 정도. 15만? 15만 보신다고요? 온라인 이거는 이제 당원 가입을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 통계가 그 정도 됩니다. 아. 근데 그분들이 다 뭐 제가 좋아서 온 분은 아닐 수도 있겠고 예. 하겠지만요. 적어도 그 정도 통계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80만 당원 중에 80만이 다 투표할 건 아니고 전당대회에서 그 말씀하신 그 성격을 알 수 없는 그분들이 얼마나 투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다 보고 대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 젊은 투표층 또는 약간 개혁 성향을 가진 투표층 같은 경우에는 지령 체계가 없어요. 지령. 네. 아. 지령 체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누구 찍자 쫙 이런 거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종교 집단에서 만약 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주체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보들도 아마 그럴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될 겁니다. 아. 네. 주체적인 생각을 하는 개혁 성향의 한 15만 정도의 그 정도 표를 덩어리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적극적이기도 합니까? 이분들이 이제 모바일로 이제 했다는 거는 대리 가입은 아니거든요. 모바일을 대리 가입시켜주려면 핸드폰을 주고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 자발적 가입이기 때문에 자발적 투표율도 높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 대신 이제 이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아예 정치 자체에 대해 가지고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그런 후보들이 있다 그러면 선명한 메시지를 내야 될 거예요. 아니 근데 까무라칠 거다 그 앞에 뭐라고 하셨냐면 윤핵관이 구상하는 시나리오대로 안 갈 거다. 투표함 열어보고 까무라칠 거다. 제가 뭐 장석철 소장한테 그렇게 많은 말을 했던 것 같진 않은데 뭐 무슨 말인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좀 양념을 친 건가? 양념은 아니겠지만 뭐 별로 그렇게 뭐 의미 있는 뭐 폭로를 하거나 이럴 일도 전혀 아니었는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 그래요? 열어보면 놀랄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놀랄 거예요. 그 15만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놀랄 거다. 뭐 그런 대화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 장 소장님도 이제 방송인이시기 때문에 재밌게 표현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좀 말을 정리해 보자면 네. 1차 투표에서 그냥 50%를 누가 받아가지고 끝날 가능성은 높게 안 보신단 말씀이고, 그렇죠? 아니 지금 저는 후보군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이 참여했을 때 표심 여부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저를 지지하는 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아무도 손 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 대부분 아마 유승민 의원과 정책적 결이 비슷하다 생각으로 갈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뭐 다른 행보를 한다. 그럼 그 표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후보군이 정해지고 나면은 1차 컷오프. 아니 후보군이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출마 뭐 후보 등록 끝나고 뭐 이 말씀이시군요. 지금은 공약도 없어요. 후보들이 실제. 공약도 없지, 그렇지. 아니 근데 그것만은 분명해요. 결선까지 가면 뭐 누가 가든 일단 결선제라는 게 이번 처음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후보들 떨어진 후보들 표가 어딘가로 몰릴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펼쳐진다.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다른 데 어디 나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2014년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 서청원으로 붙었을 때 사실 서청원 대표를 박심이 그때 밀고 있다는 얘기 굉장히 많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조직적으로도 서청원 의원을 밀기 위한 움직임이 컸었고 물론 김무성 대표도 한 조직 하시는 분이었지만은 어쨌든 그때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좋았는데 박심은 서청원 대표에게 있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때 이제 장성철 보좌관이 그 당시에 이제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이었잖아요. 그렇죠. 장성철 보좌관은 그때 본인의 공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상향식 공천제를 주장합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공천을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적어지는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했더니만은 그때 국회의원들이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김무성 대표를 내심 지지했어요. 네. 아 상향식 공천한다는 사람을 그때도 왜냐 한번 진박 공천한다고 이제 슬슬 이제 또 이제 이상한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 이거는 김무성 대표 방식이 옳겠는데라 생각해가지고 그게 나왔거든요. 지금도 이제 저는 전당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주자간에 이제 명확히 입장 밝혀야 될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 상향식 공천을 하겠느냐, 공천. 아니면 오더 받아서 공천하겠느냐. 그거를 만약에 김기현 후보한테 당신 상향식 공천 하겠느냐라 물어보면 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승부처들이 될 건데. 그걸 던지겠군요. 그러면 상대 후보가 그런 걸 던지겠군요. 요즘 후보들 보면 그 감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전당대회 나갔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잘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뭐 유의미한 메시지 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상상이니까 나갔으면 됐었을 것 같아요. 전 나갔으면 바로 박았겠죠. 시작했겠죠. 그 윤핵관의 정계 은퇴를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윤핵관의 정계 은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네. 그거 됐을 것 같아요. 메시지전에서는 제가 유리했겠죠. 네. 아니 당원 투표 100%라서. 당원 투표 100%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당원 조성이 달라졌다니까요, 예전보다는. 당원 구성이. 네. 그래서 계속 까무러칠 거다라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당원 조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짠물인 시절에 37대 41 했었거든요. 나경원 대표랑.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상황이 좋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당원 구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불리한 상황을 탓하지 않고 뚫어내는 게 결국에는 실력일 텐데 이게 있어요. 그 유튜브 보시는 어르신들은 맨날 무슨 뭐 이준석이 역선택 룰로 이겼다, 역선택돼서 이겼다 이렇게 하는데 저 전당대회 나갈 때 저 막아보려고 역선택 방지 룰까지 넣었었어요. 그랬었나요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저 나갔을 때 여론조사에서 민심조사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은 빼고 한 역선택 방지를 조사했어요. 그걸 많이 모르시죠. 모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해야죠. 이준석은 역선택으로 당선됐다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딱 이제 생각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 시기에 많은 시대 정신에 맞는 메시지 내면은 뚫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지금으로선 누가 될지 전혀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결선 투표 가면은 가장 선명한 하나로 붙을 거거든요. 누가 제일 선명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립점이 하나가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 거기서 소위 누가 말한 것처럼 친윤 반윤 구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하나로 붙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선명한 메시지를 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유승민 의원을 많이 도우면서 이제 있으면서 가장 골치 아팠던 건 뭐냐면은 때로는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골치 아파요. 유승민 의원의 정책적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우왕좌왕하나 싶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 공천을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유승민 잘라라 이래가지고 그때 유승민은 무소속 나가고 김무성 대표는 뭐 도장론하고 이랬다고 하는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봤을 때 유승민은 선명하게 갔었어야 돼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뭐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는 다른 정치적 행보를 이제 걷겠다라고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마지막에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은 출마는 무소속으로 했는데 그때 조원진 의원이 갑자기 유승민 의원한테 선거 사무실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 떼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나는 사진을 걸고 선거 치르겠다 해가지고 사진을 내놔라 말하려고 한 며칠 실랑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참 근데 그런 건 참 무의미한 논쟁이었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 그 나경원 의원 메시지가 약간 애매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친윤 반장 이렇게들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는 나는 뜻이 같지만 장제원 의원이라고 하는 친윤 그룹과는 나는 멀리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시감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게 7월 7일에 저한테 징계 때리고 나서 제가 지방 돌 때 제 스탠스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세요. 며칠 뒤에 체리 따봉 터지죠.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도 지금 자기가 내심 알아야 될 거예요. 네. 장제원 의원이 주체인지 수단인지 도구인지 아니면은 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애매한 스탠스는 깨지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진짜 대통령과 진짜 척지기 싫다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나온 메시지는 뭐냐면은 반윤은 절대 안 될 것. 누가 물어봤나요?
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셀프로 오케이. 이제 특이한 지점에 이제 본인 놓은 근데 거죠.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비윤 반윤의 길을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선명하게 걸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나경원 의원에게 정치적 조언할 의사가 없고요. 예, 정치적 조언할 의사가 없고 다만 이제 제가 같은 표심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선명해질 때 네. 가장 입장이 선명한 사람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명한 사람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게 반윤이 아니어도 돼요. 나경원 의원이 친윤을 해도 돼요. 저는 하고 싶으면은. 근데 선명해야 된다. 어쨌든 선명해야 된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는 안 된다. 그 나경원 전 의원하고는 뭐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시 두 분 사이가 좋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아는데 네. 지금은 근데 보면서 어떤 감정 드세요? 그냥 아까 전 본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기시감에 따라가지고 그냥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즐겁다고요? 약간 복수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냥 뭐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꼴 좋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나만의 경험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약간 안쓰러운 생각도 들 수도 있을 아니죠. 거예요. 이제 요즘 들어 저한테 많이 연락 오는 게 뭐냐면요. 네. 그 약간 보수 진영에 오래 이제 애정을 가지고 보시던 당원이분들이 연락 와가지고 야, 네가 그때 그랬을 때 네가 별나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준석이가 별나가지고 그때 윤핵관이랑 싸우고 무슨 뭐 이게 아니었구나. 나경원 전 의원도 싸우는구나. 싸우는 게 아니라 뭐 별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준서가 네가 별난 게 아니었다. 뭐 이런 게 와요. 앞으로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그래요. 아까 나경원 의원이 외교부 장관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윤 대통령이 뭐 싫어하더라라는 거를 들으셨다 그랬는데 네. 그럼 부동산 투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건 저한테 얘기할 리가 없죠 그러면. 예. 왜 싫다고 그때 그러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냥 반 우스갯소리인 얘기라 가지고 나중에 방송 끝나면 얘기 드릴게요. 진짜 아까 들으면서 아니 뭐 전혀 인신 공격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가기처럼. 근데 그때 제가 뭐 무엇 때문에 나경원을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약간 좀 뭔가 싸한 게 느껴졌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말하자면 안철수 의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예. 그러니까 저분도 지금 무슨 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 무슨 뭐 내가 인수위원장 이런 얘기하는 거는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본인 얘기를 좀 해보죠. 하나만 더. 유승민 전 의원은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나와야죠. 안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행보를 보면 안 나오는 행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시죠? 아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실 저도 그분이 이제 유승민 의원의 행보에서 매번 네. 제가 유승민 의원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시기 동안 항상 저랑은 그런 타이밍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제 항상 스타일도 다르. 그래서 이제 좀 골치 아픈데 근데 뭐 사람 나이 60 넘어서 안 바뀐다는 걸 저는 정치권에서 많이 체감했기 때문에 예. 스타일이 안 바뀌실 거다 이분이. 그럼 안 나갈 수도. 저는 뭐 유시민 작가가 한 말에 동의하진 않아요. 60 넘으면 뇌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건 안 하지만은 이 정도는 동의하는 게 60 넘어서 사람 스타일이 많이 안 바뀌는 거 맞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 또 고민 많이 하시다 결국 안 나가겠구나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요. 나갈 것 그 얘기 같은데요. 아니었어요?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네. 서울시장 선 끝나고 나서 예. 저는 대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특유의 합법으로 방금 전에 대선 출마 선언하신 거다 이랬거든요. 예. 그분 스타일 봤을 때. 예.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인터넷 방송하시는 어떤 분이 나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게 특유의 합법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진짜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도 특유의 그런 게 있는데 보면은 안 나갈 건 벌써 얘기했어요. 저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을 이준석 대표만큼 모르니까 그 스타일을 안 나갈 건 벌써 말했다. 나간다. 네. 안 나갔을 거면 벌써 얘기했을 겁니다. 그걸. 유승민 전 의원은 다 안 나오는 쪽으로 지금 평론가들 머릿속에도 있던데 나오는 쪽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안 나오면 뭐 합니까? 아니 나오면 또 뭐하냐 이런 얘기 해요. 이 룰에서 떨어질 거 뻔하지 않느냐. 뭐하러 나오느냐 이런 얘기하고 특히 나경원 의원 나가면 더 안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정치인에 있어가지고 성적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자 이런 거예요.
그 노원병에서 제가 3번 나가서 3번 떨어졌는데 네. 그때만 저에겐 성적표가 나와요. 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안철수 의원이랑 붙었을 때는 제가 30% 득표율을 가졌고 나중에 바른미래당을 보궐선거 나왔을 때는 제가 3번으로 나가서 27% 득표를 받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노원병 출마 보수 후보 역대 최고치를 얻었어요. 44%인가 45%인가.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새 선거다 제가 당선되기는 어려운 지역이에요. 하지만 그 성적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선거에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저랑 친하니까 제가 한번 놀려보자면은 제가 현근택 부대변인이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나오면 맨날 놀리는 게 형은 유세차에 올라가 본 적이 없잖아 막 이렇게 놀리거든요. 그렇지. 공천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맨날 예비 후보를 하다가 이제 공천을 못 받잖아요. 네, 현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도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자원이지만은 성적표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과 없는 게 달라요? 같이 안 된 영선이지만? 그게 뭐냐면 그래야 이제 본인이 다음 진로를 계획할 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세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성적표가 당선의 성적표는 아니더라도 나와야 그 다음이 있다. 이런 거죠. 유승민 의원이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 접으면은요. 네. 소위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 지금 나오고 있는 한 8%에서 10% 정도의 성적표가 자기 성적표가 돼요. 네. 저는 나오게 되면은 본인이 잘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당원 득표를. 지금 여론조사보다 많이 나올 그것보다, 거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면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메시지가 정확하다면은. 예, 당원들이 별로 안 지지하는 줄 알았는데 아까 그 15만의 알 수 없는 그 성향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원층. 그런 것보다 예전에 아까 제가 당원표가 제가 네, 지지층 조사에서는 53%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37% 정도 득표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그 중에 상당수가 어디로 갔냐면은 주호영 대표님한테 갔어요. 예.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님이 당연히 그 당시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셨고 하기 때문에 큰 표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된 걸 텐데 주호영 대표는 여론조사상으로는 거의 굉장히 이상한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 나온 정도 나왔어요. 근데 실제 들어가면은 그것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게 주호영 대표 그래서 주호영 대표 아직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영향이 있구나 해서 그게 그 선거에 이후에 이제 본인의 영향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만약 여기서 접으면은요 나중에 다음 도전 행보를 할 때 지금 그 수치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빵이 된다. 빵 프로. 안 나오면 빵인 거니까.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지금 7, 8, 10 이런 나오는 걸로 저 정도가 이제 세력이구나 생각할 거예요. 여론조사.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는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기초입니다. 나올 것 같다예요? 아니면 혹시 나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 상의를 안 해요. 네. 왜 안 해요? 저는 제가 가끔가다 이제 제가 얘기할 게 있으면 그냥 김웅 의원 정도한테만 어쩐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유승민 의원한테 꼬치꼬치 얘기를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 안 바뀌거든요. 안 듣는구나. 나이 60 넘으면 안 바뀌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본인 얘기로 이제 가겠습니다. 얼마 전 고려대 강연에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총선에 나가서 3번 졌으니 4번째는 꼭 이겨야 한다 그러셨죠. 네. 예. 근데 이기려면 우선 공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당 분위기로 봐서 공천 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런 거죠. 공천을 주고 안 주고 이전에 해가지고 그건 자기들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자기들 결정할 게 아니라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지난 총선 때 김영호 국회의장이 공천하면서 누구부터 잘랐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부터 잘랐어요? 권성동, 윤상현. 그때 그랬었나요? 네. 처음에? 네. 그런 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요. 각자 이제 진영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인사들이었는데 나중에 저는 수도권 선거를 앞두고 보수 정당이 그렇게 유리한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네. 2008년 이후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 몇부터 날립니다. 네. 오히려 핵심에 있는 누가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든지 간에 그건 이제 이미지를 바꿔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누가 가장 지금 앞서가지고 이런 난동을 부리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잘라라고 이제 지목하는 순간 이제 도편 추방제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봐야 돼요. 이제 지금 오히려 득세한다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눈꼴 사나운 일을 겪을 겁니다. 그렇게도 보세요. 지금 우리 청취자 네. 이상민 님이 네.
굉장히 많은 응원 문자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상민님은 아유 대표님 공천 안 줄 거예요. 그 이상민이겠지. 저 성대모사는 이상민. 아니 공천 못 받으실 것 같다는 이런 문자 주겠느냐. 뭐 근데 이런. 제가 지금 미리 고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지금 그 홍준표 대표 공천 못 받았잖아요. 예. 예, 지난번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갔죠. 그래서 한 3군데 돌다가 나가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인지도가 있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동천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번 지선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니, 지선 때? 지선 때 말고 그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홍준표 대표 처음에 공천 안 준다 그래가지고 저 뭐야 그 그랬었죠. 예. 양산 갔다가 무슨 뭐 그 창녕 그러니까 간다고 무소속으로 했다가 당선된 그다음에 그거? 대구에 가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이제 당선되고 복당했죠. 예. 제가 말한 건 제가 뭐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가서 제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쓰임이 있고 이거에 따라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지. 네.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공천 주겠다는 제가 안 받을 수 있어요. 뭐 그거는 부당하게 제가 그럼 분명한 건 반드시 이번 총선 나갑니까? 나가야죠. 예. 뭐 혹시 만약입니다만 끝내 당이 주지 않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야지. 미리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무조건 나간다. 이것만은 분명합니까? 나가야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선택지의 마지막 순서쯤에는 신당 창당도 들어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거는 고민해 본 적이 없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 다만 나간다는 것만은 분명한 그렇죠. 그 의지만은 분명하다. 근데 지금 검찰이 들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네. 무고 혐의. 네. 지금 경찰이 이제 무고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냈는데 네. 그게 지난해 10월인데 아직도 이제 들고 있는 상황. 예. 그거는 어떻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상황에. 저수사 한 분 승진하셨던데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네. 경찰. 네. 예. 그리고 이게 있어요. 저는 검찰에서 저한테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지금 벌써 그때가 10월이고 지금 1월인데. 네. 그래서 뭐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래요. 네. 이게 좀 사실 좀 이례적으로 길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가타부터 결론이 안 나는. 네. 길게 가다가 마지막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러면 그런 건 일정을 정치적으로 선택한 거겠죠.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뭐 그건 그때 발생하면 또 그렇게 또 그때 대처하는 거지 미리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나간다는 의지만큼은 네. 분명하다. 그런 말씀. 네. 시간이 제가 아까 네. 10분 말씀드렸는데 네. 훌쩍 지금 지나버렸는데 다음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진짜로 끝내야 된다. 네. 오케이. 이재명 대표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그럼 진짜 1분만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뭐 검찰의 강한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뭐 내가 봤을 땐 재판 때까지 봐야겠지만은 일시적으로 영향력을 상실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다잉 메시지가 중요할 거다. 다잉 메시지? 정치적으로 잠시 죽어 있을 때 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어떤 리더십이 자기 뒤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힐 겁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닐 테고 아마 측근들 중에 좀 마음이 통하는 분들한테 이분을 좀 옹립하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해서 네, 근데 사인을 줄 거다. 그게 굉장히 클 겁니다. 네, 저는 지금 민주당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낙연 대표가 복귀하는 일은 없을 거라 보고요. 네. 왜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돼 가지고 이런 민주당의 내분 상황, 좀 곤란한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도 지금 이제 뭐 외국에 공부하고 계시지만은 아직까지 희한한 게 라임 옵티머스 이런 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 복사기가 어쨌니 해서 이제 막 나왔었잖아요. 보면은. 이낙연 대표가 뭐 문제가 있냐 없냐 역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그런 찝찝함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그런 검찰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곳에 당의 운명을 맡기자는 거는 이낙연 대표가 잘못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 리스크를 인지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재명 대표가 다음 말하자면 뭐 이건 해석의 은유입니다만 후계자 같은 사람을 누구로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아마 그리고 그 후계자라는 그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지지자 뭐라고 해야 되지? 적어도 바로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기를 버리지 않을 만한 사람과의 타협을 한번 볼 겁니다. 근데 반대 또 비명계에서는
다른 구심점을 찾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합의가 안 되면은 사실 좀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절한 타협의 지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나의 뒤통수를 바로 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비명계에서도 근데 공천 갖고는 뭐 예를 들어 장난 안 칠 것 같은 사람. 뭐 이 정도 타협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름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긴 한데 누구요? 예, 그분한테 뭐 묻히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예. 누구지? 예? 아, 되게 궁금해지네. 박씨는 아니죠? 예? 책에 써놨어요. 한번 책 사실 거예요? 아, 박씨예요? 박지현 아니에요. 아, 박씨. 박지현. 성씨. 아, 그분 아니구나 그러면. 박홍근? 아니. 예. 아닐 겁니다. 박지원 원장 같은 분 아니죠? 전 아닐 거라 보는데. 그럼 누구지? 아, 되게 궁금해지네. 누구를 생각하시는 건가? 네.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한다고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다음 프로그램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또 방송을 해야 돼서 네. 댓글쇼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여러분 댓글쇼 하시면 되고 네.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정말 오랜만에 뭐 거의 한 네. 반년 만에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조금 긴 시간 네.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